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열흘 뒤쯤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결정될 수도 있는데 그 시기가 올해가 아닌 내년 초가 될 거란 이야기가 미국 정부 관계자를 통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덴마크 방문을 마지막으로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고 내일 새벽 귀국길에 오릅니다. 교황이 방북 의지를 표명한 게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데 비핵화 이행에 따라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 김모 씨가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의 제도고 과거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사가 학생 보건센터에서 지난 30여 년간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대학은 학생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2억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강남 투명치과의 시술 부작용과 교정장치의 문제점을 폭로한 JTBC 보도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달이 지난 지금 병원은 사실상 문만 열어두고 정상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환자들은 진료도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를 두고 오늘 여러 가지 신호가 나왔습니다. 먼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열흘 뒤쯤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을 열 거라고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워싱턴 일각에선 회담이 올해 안이 아닌 내년 초에 열릴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12월 예정돼 있던 연합 공중훈련인 바질런트 에이스를 연기했습니다. 정상회담을 놓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도 협상의 동력은 유지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뉴스룸에서는 오늘 나온 이 여러 가지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I'm very hopeful we'll have senior leader meetings here in the next week and a half or so between myself.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한 말입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에 실무협상이 지연되자 이달 말쯤 자신이 직접 고위급 회담에 나설 뜻을 밝힌 겁니다. 회담 상대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일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만난 이용호 외무상일지 분명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은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며 진전을 계속 이룰 수 있다면 시간이 걸려도 무조건 환영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선거 이후 파리 세계 1차 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과 같은 달 말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등 일정이 많다는 배경도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의 핵신고 및 ICBM 폐기 요구와 북한의 제재 완화 주장 사이에 돌파구가 마련되느냐에 정상회담 확정이 달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 북미 정상회담이요. 일단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식 전해졌었고 그러면은 연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내년 초에 열릴 수 있다 이런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이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좀 봐야지 될까요? 네, 일단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전에 예고했던 협상 방식이라는 점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난달 기자회견 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북한과 비핵화 협상 두고 이 시간 싸움 하지 않겠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이 시간 싸움 하지 말라는 내용을 폼페이오 장관에게 직접 지시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처럼 말한 뒤부터 이 미국 내에서는 이 회담 날짜를 놓고 마치 스무고개 하는 것 같은 발언들이 이어지는데요.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중간 선거 이후에 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 며칠 뒤에는 핵심 참모인 볼턴 보좌관이 두어 달 안에 회담을 보게 될 것이다. 좀 더 뜸을 들이고요. 예. 여기에 오늘은 아예 회담이 연초 이후에 열릴 것 같아. 이렇게 뒤로 미루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트럼프의 대통령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의 책 이 거래 기술을 보면 이 지렛대를 이용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이 회담 날짜를 지렛대처럼 활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간 충분히 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확실하게 받아내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예. 이 박원곤 한동대 교수의 분석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북한은 정상 간 통큰 결정이 시급하다고 보지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충분하다. 또 회담 시기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이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얻어내려고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의 지렛대는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 같군요. 자, 그런데 뭐 언제 회담을 하느냐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만나서 어떤 합의문을 썼을 때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날짜를 좀 모호하게 남겨두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지난 6월 달에 첫 북미 정상회담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이 부실하다고 미국 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예. 이때 지적 내용 중에 하나가 이 6월 12일로 회담 날짜부터 못 받고 그다음에 합의 내용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회담 전날까지도 북한에 끌려다녔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지적 받지 않고 협상을 하겠다는 뜻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협상이 길어지면서 대북 제재 문제도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의견도 중요하게 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 동안에 비핵화 촉진을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강조한 것도 아마 이런 취지일 것 같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이번 순방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리포트 먼저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방의 핵심 일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과의 단독 면담이었습니다. 교황은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며 사실상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또 교황이 문 대통령에게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급해 한국 정부의 평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과 잇따라 만나 제재 완화가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녹색 성장 등을 주제로 열린 P4G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새벽 귀국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향후 비핵화 이행과 제재 완화 병행이라는 이슈를 국제사회가 공론화할 걸로 보입니다. 코펜하겐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최재원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진행할 북미 간 협상 계속 지켜봐야지 될 일이긴 하지만 네. 일단 올해 연내가 아니라 내년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북미 말고 이제 남북 간에도 연내에 짜놓은 계획들이 좀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시 계획해놨던 남북 간의 일정 꼬이게 되는 거는 아닐지 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겠다는 목표에는 확실하게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하는 것은 순서상 이 북미 정상회담 열려서 이 북미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 그것을 바탕으로 이 남북 정상이 만나야지 또 남북 간에서 또 추가로 할 일들을 합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열릴 고위급 회담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예. 북미 정상이 정말 내년 초에 만날지 아니면 좀 더 빨리 만나게 될지는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도 잠시 전해드리긴 했지만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공중훈련을 연기했다는 소식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이런 협상의 분위기를 반영했다 볼 수가 있겠군요. 네, 한미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이 비질런트 에이스 해마다 이 연말에 하는 한미 합동 공군 훈련입니다. 예.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F-22라든지 F-35A 같은 북한이 반발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참석한 가운데 이
훈련이 진행이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 외무성 담화 내용입니다. 조선 반도에서 위험천만한 핵 도발을 하고 있고 핵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 이렇게 격한 반응을 내놨었는데 예. 올해 이 미국 국방부가 훈련을 연기하면서 그 이유를 북한 문제의 모든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과 기싸움 지금 치열하게 벌이고 있긴 하지만 이 협상 자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한국 GM 분리안이 어제 주주총회를 통과했지만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총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노조는 파업을, 산업은행은 소송전을 주말 동안 검토 중인데 월요일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회사 혼자 결의한 주주총회는 원천 무효다. 오늘 한국 GM 노조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회사를 쪼개는 법인 분리안은 85%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측만 참석한 주총은 아예 무효라는 겁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주총에 하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85%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 결의 사항이라고 GM 노조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GM 측은 주총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12월 3일까지 연구 개발 부문을 새로운 법인으로 분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총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GM 노조는 총파업을, 산업은행은 소송전을 준비 중입니다. 협상 반년 만에 또 파업을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전을 벌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말 동안 GM 노조는 조합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산업은행은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월요일엔 구체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GM 노조는 이날 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산업은행은 월요일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가 정신감정을 받기로 어제 결정이 나면서 심신미약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국민 목소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늘 오후까지 나흘 동안 69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아직 경찰 수사 단계인데도 벌써부터 국민들이 이렇게 크게 분노하는 건 과거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됐던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법조팀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우리 법에선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감형되는 건가요? 형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형량을 좀 깎아줄 수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범죄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능력들이 좀 떨어지는 미약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줄여준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못할 정도 상태인 사람에게 책임을 질 능력이 없거나 적다고 보고 벌도 줄여준다는 게 우리 형벌 체계의 큰 뼈대입니다. 보통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력 그리고 내가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런 음주 상태를 내세워서 가해자들이 심신미약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사건 가해자도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죠. 그런데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번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에게도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그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 김 씨 측이 내가 10년 전쯤부터 우울증 약을 먹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이게 정말인지 또 그 병이 진짜 있다면 심한지 가벼운지 또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그 병이 이번 범죄와는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길게는 한 달 동안 의료진에게 정밀 검증을 받아보게 하는 겁니다. 법원도 이를 참고해서 심신미약을 판단합니다. 물론 이런 의학적인 검증 말고도 평소에 가해자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여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텐데 그런 사실들이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우발적이었냐 아니면 계획적이었냐도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되겠네요. 네. 일단은 정신감정 결과와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텐데 사실 국민들의 분노는 과거 경험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 아닙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은 사례가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입니다. 2016년에 한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질이 나쁘긴 하지만 조현병 증상같이 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08년에는 8살 아이를 납치하고 성폭행해서 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역시 무기징역을 내려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만취 상태였다 이런 점이 고려가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번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에게도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을까, 또 처벌을 좀 덜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비리 유치원을 퇴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늘리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국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대전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버스 기사를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 왔다고 깨웠더니 주먹을 휘두른 건데 자는데 깨워서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먹으로 중년 남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주변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다시 다가가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승객이 지금 빨리 오세요, 빨리 지금. 승객이 막 기사 때리고 난리가 아니네. 사건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에서 출발한 버스가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승객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승객인 20살 A씨가 버스기사 59살 김모 씨를 때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좀 무서워했고요. 다시 올라타기도 했었어가지고 혹시나 해코지할까 봐 한 30분 정도 지연이 됐어요. 이 과정에서 버스기사 김 씨는 이마와 귀를 다쳤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렸어요. 이 전주를 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자기를 내리게 했다고. 더 자야 되는데. 술에 취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있는 걸 깨워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나이 든 가족, 특히 부모님이 아파서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게 되면 요양원에 모셔야 할지 이런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요양원 안에서 다치거나 심지어 학대를 당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노인이 혼자 양치통을 듭니다. 자리를 옮기려는 노인 쪽으로 요양보호사가 달려오는데 요양보호사의 손이 닿는 순간 그대로 밀려 넘어집니다. 이 노인은 넓적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노인의 아들은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밀쳤다며 고소했고 검찰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양원 측은 노인이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붙잡으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모를 모두 요양원에 보낸 B 씨도 아버지가 온몸이 묶인 채 감금됐다는 얘기를 어머니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포대기, 몸을 묶었던 포대기하고 그리고 손과 발을 묶었던 끈들이 이제 침대 주변에 이제 있는 것을 봤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이 사건을 노인 학대로 판단했고 울산 남구청은 지난 8월 이 요양원에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요양원을 포함한 24시간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2013년 203건에서 지난해 327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증거가 없어서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어르신들한테 때리거나 묻거나 그 본인이 그걸 자기가 때렸다고 말합니까? 안 하지. 절대로 안 하죠. 학대인데 그거는. 어린이집과 달리 현행법상 노인 요양시설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3,000개가 넘는 노인 요양시설 중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유명 사립대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를 받으러 온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90명 넘는 피해 여성들이 함께 고소에 나선 건데 소속 대학교는 배상금으로 우리 돈 2,4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학생보건센터에서 30여 년간 일해온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입니다. 틴들은 진료를 받으러 온 여학생들을 상대로 옷 벗기를 강요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틴들이 일했던 대학이 피해 학생들에게 2억 1,500만 달러, 우리 돈 2,400억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nd the impact of my appointments with Dr. Tyndall went far beyond. It's impacted my ability to trust male physicians and about sensitive topics, and even with touching my body. 피해자 측 변호사는 틴들에게 진료를 받았던 17,000여 명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최소 2,500달러에서 최고 25만 달러, 우리 돈 2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1990년대 초부터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300여 건에 달합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대학 총장은 사퇴를 발표하고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시간 주립대는 국가대표 체조팀 주치의 겸 교수였던 레리 나사르의 성추행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5억 달러, 5,4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 투명치과에서 부적절한 의료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반년이 다 돼가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는 모습입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환자들은 원장과 법적 분쟁 중이고 치료를 받고 있는 기존 환자들도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환자 수백 명이 원장 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서울 강남 투명치과입니다. 4층짜리 건물 안은 텅 비었고 문 앞엔 집기류만 쌓여 있습니다. 소속 의사 대다수가 퇴사해 정상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별관에는 진료 대기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남은 의료진이 기존 환자들을 치료하곤 있지만 버거운 상황입니다. 예약을 하고 그날 갔더니 그 사정상의 문제로 이 예약했던 것들이 다 취소가 됐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 한 달이 또 밀리고 2달이 밀리고. 일부 환자는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하고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갈 때마다 이상 거기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제가 어떤 단계인지 몰라서.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 피해자들이 남은 카드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정비를 일시불로 낸 환자들은 구제를 못 받습니다. 1인당 300씩, 600만 원. 다 환자 개개인이 싸워야 되는 거니까 거의 힘들죠.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 환자는 3,700여 명.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만 124억 원에 달합니다. 소비자원은 치과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선납 진료비를 모두 돌려주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조정은 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사기 혐의로 강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취재진은 강 원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진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합니다. 2년 전에도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이 진료비 8억여 원을 떼먹고 돌연 폐업했습니다. 환자 수백 명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6군데, 7군데만 가서 엑스레이 찍고 다시 진료보고 비용도 지금 원래 했던 비용 거의 같이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 불안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자 진료 보증 제도를 시행하는 병원도 생겼습니다.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 300여 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난민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다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광화문 광장을 사이에 두고 난민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각 동시에 집회를 열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난민을 환영한다는 무지갯빛 팻말이 등장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직접 겪은 한국이 이젠 약자를 챙길 여력이 된다며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국에서 자치 독립운동을 하다 살해 위협까지 받았던 합사 발로치 씨는 난민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It is not easy to leave the country, but we see that our life is not safe. Korean people should think first that we are human beings. 같은 시각 광장 반대편엔 난민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가짜난민 영상하는 난민법 폐지하라! 차별금지법 도입에 반대한다며 난민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마약 관련 그런 범죄들도 있었고 이제 나중에 그 수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주의 예멘인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아쉽다는 주장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추방하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예, 지금은 예멘인들이 관심의 대상이지만 앞서도 한국을 찾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만나봤는데 일단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데다 인정을 받더라도 한국에 안착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햇볕 하나 들지 않는 지하 월세방. 3평짜리 방에 몸을 누이면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콩고에서 온 헨리는 종족 분쟁을 피해 한국에 왔습니다. 올해 11년째입니다. 고향으로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3차례 소송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난민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태어난 2 아이마저 함께 추방을 당할까 매일이 두렵습니다. I cannot talk to anybody who I don't know. They are very worst case for me. I cannot accept unless they took me by force and send me back with my children, with my family. 이란에서 온 베자드 씨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기독교 포교 활동을 한 경력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형당할 게 명백했습니다. 이제 쫓겨날 걱정은 없어졌지만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단순 노무직뿐입니다. 안 믿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여기 살아요. 여기 살아 봐도 여기 살아. 다음에 돈 벌으면 가. 이렇게 생각해. 돈 생각해요. 지난해까지 난민 신청자 32,700여 건 중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800여 명입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얻은 경우는 한국에서 살게만 해줄 뿐 의료보험 등 아무런 사회 구조도 받지 못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심사를 기다리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머무는 것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모두 고통입니다. When I think about it, sometimes I feel that living in Korea is way difficult and harsher than being in the back in my country. 전문가들은 제대로 심사하되 한국에 머물게 되면 일정 정도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살아라고 하면 결국 간접적으로 돌아가라라는 말밖에 안 되고 소수자들에 대해서 쏟아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사실 중요한 숙제가 된 것 같아요. JTBC 최규진입니다. 모처럼 하늘이 높고 푸른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전국 산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서 나들이 나선 분들도 많았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황금빛 잔디 위로 썰매가 달립니다. 땀을 흘리며 썰매를 끄는 엄마 아빠 속은 모르는지 아이들은 연신 신난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경주도 중 넘어지자 아빠의 엎혀 결승선은 통과했지만 분한 마음에 엉엉 울기도 합니다. 갓 건져온 싱싱한 새우로 젓갈을 담급니다.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는 새우젓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가족분들과 함께 새우젓 축제에 오셔서 즐겁게. 산은 노랗고 붉은 낙엽으로 물들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6.9도, 대관령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1.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 전국에서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돼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휩쓸고 간 지 2주가 지났지만 경북 영덕 주민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엔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빚을 내야 할 마당인데 임시거처도 문을 닫아 당장 갈 곳이 막막합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태풍 콩레이 때 물이 차 고무보트를 타고 상인들이 탈출했던 강구 시장입니다. 문을 연 가게도 시장을 찾은 손님도 찾기 힘듭니다. 가게 안 진열장은 텅 비었습니다. 물에 젖은 영업용 냉장고를 수리해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무슨 게 지금 현장에서 한 4-5개 나왔어요. 혹시는 손해가 좀 많다고 봐야죠. 물기를 말리느라 이제야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까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 집은 태풍 때 피해를 입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살림이 모두 떠내려갔으니 집에서 밥 한 끼 해먹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고추장에 밥 비벼 먹어요. 라면 먹고 그래. 뭐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동안 생활해온 임시거처는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너무 참담하고 아유 뭐 어제 할 것도 없고 참 기약 없는 생활이고. 태풍이 지나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성금 모금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억 5천만 원이 모였는데 피해액은 350억가량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복구를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 마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생리대까지 각종 생활용품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내 특허 자료를 살펴보니 라돈이 나오는 걸로 알려진 모나자이트라는 원료를 이용한 특허가 8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어떤 업체들인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아예 측정기를 사서 직접 확인에 나선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습관 생리대 제조 공장을 조사했습니다. 허가대로 제조와 출고가 이뤄지는지 조사할 뿐 라돈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생리대를 책임지는 부처는 맞지만 방사성 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지난 6월 라돈 침대 사태가 발생한 뒤에 원안위가 내놓은 제도 개선 방향입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 원안위는 수많은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각 부처들과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처 간 손발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라돈이 공기에서 검출되면 환경부가, 자재는 국토부, 화장품은 식약처가 담당하는데 이 같은 업무 분담은 사후 수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종 측정기를 구매해 직접 확인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활용품에서 검출되는 라돈의 출처로 모나자이트라는 원료를 꼽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 중 제목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것이 837개에 달합니다. 신발과 마스크, 피부에 붙이는 패치까지 인체와 밀착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이를 사용한 업체들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히말라야를 전에 없던 방식으로 오르려 했던 한국인 원정대 5명의 합동 연결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순간엔 4명의 네팔인 셰르파도 함께였죠. 우리 산악인들의 좋은 동료였던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어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팔 카트만두의 시안부나트 사원 화장터입니다. 시신 화장이 원칙인 이곳에서 나무에 부를 때 전통 방식으로 화장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숨진 네팔 현지인 4명의 화장도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अहिले त अब केही बुझ्न सकेन म आफै टेन्सनमै छ म आफै के गर्नु केही बुझ्नु सकेन. 식재료와 주방도구, 트레킹 가방까지. 김창호 원정대의 전담 요리사 7인 보태의 흔적들입니다. 한국 음식을 무척 잘했던 그였지만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좀 많이 대화가 통과가 안 되니까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뭐 네팔보다 국적이 틀리니까 서로가 문화 틀린 거. 그런 그에게 김창호 대장은 모시는 손님이 아닌 산을 좋아하는 동료였습니다. तर किमछाङको टिम जस्तो सजिलो र उहाँसँगको जस्तो नाता अथवा माया ममता. 그렇게 김 대장 등 우리 산악인들과 10년 넘게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던 길이었습니다. 네팔 최대의 명절인 다사인 기간 가장을 잃게 된 7인의 가족들은 당장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दाइ जाने बेलामा मलाई बहिनी यसरी उयो मेरो छोराछोरीलाई पनि हेर्नु है भने. 할 수 있는 건 친인척 마을 사람들과 모여 초를 켜고 명복을 비는 것뿐입니다. सोचेर नै मैले यो अहिले मरे जस्तो पनि लागेको छैन. अब यो मरे जस्तो चाहिँ लागेको छैन. अब के गर्ने हो के अब त्यो अन्जानमा परिरहेछ. JTBC 어환입니다. 가을 야구는 생각지 못했던 장면들로 채워지곤 하죠. 넥센 이정후 선수는 그림 같은 호수비로 가을 야구를 달구고 있습니다. 임병욱 선수가 연타석 석점 홈런을 쏘아올린 넥센은 오늘도 한화를 이겨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1승만 남겨뒀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넥센은 1회 말 이정후의 호수비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3회 말 넥센 생즈는 관중석까지 손을 뻗어 한화 최진행의 파울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반대로 한화의 수비는 불안했습니다. 4회 초 한화 2루수 정은원의 실수로 시작된 넥센의 찬스. 이어 김하성의 2루타가 터졌고 임병욱은 역전 석점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한화는 곧바로 4회 말 공격에서 이용규의 동점타 그리고 넥센 박병호의 송구 실책을 틈타 재역전했지만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넥센 임병욱은 5회 초 다시 승부를 뒤집는 석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혼자서 6타점, 역대 준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타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상무 입대가 좌절된 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올 시즌이었지만 야구 인생에선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한화는 8회 이용규의 적시타로 추격했지만 9회 마지막 공격에서 넥센 이정후의 몸을 던진 호수비에 막히며 좌절했습니다. 정규 시즌 3위로 11년 만에 가을 야구. 하나는 남은 준 플레이오프에서 넥센에 한 번 더 패하면 올 시즌 가을 야구는 끝이 납니다. 넥센과 한화의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은 내일 모레 고척돔에서 열립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카풀입니다. 원래 출퇴근 시간에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걸 이야기했죠. 이 도심 혼잡도 해소하고 교통비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이런 카풀 운동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앱을 통해서 같은 방향의 사람을 연결해주고 운전자가 거리에 따라서 돈을 받는 어떤 하나의 서비스로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건 4년 전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국내 진입을 시도하면서부터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사실상 자가용 불법 영업이나 다름없다 해서 이런 공유 서비스 사업이 막히자 같은 법상에 있던 예외 조항,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한 점을 파고들어서 카풀 서비스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 원리는 차량 공유 서비스와 비슷한 데다가 도대체 언제가 출퇴근 시간인지 법상의 기준도 명확치가 않아서 택시업계의 반발은 이 지점부터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그 우려는 폭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들의 이용 후기들을 한번 보면요. 이런 평가들은 곧 그동안 택시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만과 맞닿아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걱정과 또 그 바로 옆에는 소비자 권리에 대한 불만. 이제는 이 불편한 동승을 어떻게든 해결할 때가 된 건 아닌지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카풀이었습니다. 지난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 한 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노모 씨가 사고 5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노 씨의 입원 치료를 이유로 기각하자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발부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한국인 5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필리핀 대사관과 세부 공관 관계자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패소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거나 양국 정부 간 협의를 중단하는 등 강경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4명이 일본 신일본 제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판결은 오는 30일 대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사우디 왕실이 암살 배후로 지목됐던 반정부 언론인 자말 까슈크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이 까슈크지가 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까슈크지가 용의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발표가 신뢰할 만하다고 말했지만 주요 미국 매체들과 미국 정치인들은 사우디 국영 언론의 보도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키워드도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네, 드라마 송곳의 한 장면인데요. 오늘 예. 키워드는 그래서 드라마 속 대사인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입니다. 예. 요즘은 영상을 먼저 준비하면서 주중 비하인드 뉴스와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군요. 네. 예, 그 송곳, 드라마 송곳,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지만 막막한 노동 현실 다룬 드라마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환노이 국감장에는 프랑스계 위스키 업체인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장투부이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장투부이 대표가 국감장에 나온 건 노조 와해 발언을 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이 막말 성희롱한 임원을 두둔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야기한 의혹 내용만으로 보면은 송곳 드라마와 뭐 상당히 비슷한 전개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혹이었습니까? 네, 일단 문제가 된 발언은 이랬습니다. 이 회사의 영업총괄 전무가 한 말이었는데요. 회식 장소에서 구운 고기를 직원들에게 던져주면서 야 먹어라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예. 또 다른 직원에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발언 내용을 보시면 너 때문에 기분 잡쳐서 단무를 못 느끼겠다. 내가 씹어라고 하면서 씹던 껌을 주면서 씹으라고도 했다고 하고요. 예. 한 여직원에게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왜 애가 없는 거냐? 이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해야 하는 거야. 이런 말로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 문장으로만 봐서는 뭐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발언인데, 자 그런데 장투불 대표가 이 말을 한 임원을 비호했다는 거군요. 네, 일단 해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직원들과 열린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욕설은 불법이 아니다. 여기 방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욕을 안 해본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 또 장투부이 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노조에 대해서는 적대적 발언을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예. 노조 적대적 발언,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를 해고하겠다라고 노조는 방해되는 존재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I mentioned that the employees should be treated the same way, and if someone is doing an illegal behavior, this should be reviewed. 예.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렇게 직답을 피하고 말을 돌리다가 임 의원이 끈질기게 추궁하자 정확하게는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프랑스계 기업에서 갑질 논란은 물론 노조와의 발언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임 의원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어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권을 존중하고 그로 인해서 프랑스 대혁명까지 일어났던 프랑스 사장님께서 대한민국에 와서 영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헌법 무시, 관련 노동조합법 무시, 근로기준법 무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상당한 울림이 있군요. 그래서 키워드가 드라마 대사였죠.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였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아차 아셈입니다. 예, 아셈 정상회의 이야기 같군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지 시각으로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이 단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촬영에는 참석하지 못한 겁니까? 네, 일단 청와대 측의 해명은 아셈 의전팀의 잘못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설명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당초 단체 사진 촬영은 현지 시각 기준 낮 12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전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회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사진 촬영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 대통령은 따로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35분까지 보시는 것처럼 영국 총리와 따로 정상회담을 2차례 가졌고요. 그런데 이 회담이 끝날 때까지도 촬영이 시작되지 않자 문 대통령은 9층으로 올라가서 관련 사진인데요. 이렇게 복도에 앉아서 발표할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셈 측에서 이제 촬영이 시작된다 이렇게 알린 건 1시 30분이었는데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재빨리 9층에서 바닥층으로 촬영이 이뤄지는 바닥층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승강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촬영이 진행돼 버린 겁니다. 예, 촬영이 굉장히 통보가 된 후에 빨리 진행이 된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복잡한 상황 때문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5개국의 다른 정상들도 촬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또 2년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촬영을 못한 바 있었습니다. 예. 당시 기사를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이 당시에는 터키에서 이 군사 쿠데타가 터지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EU 측 정상들이 좀 예정보다 빨리 촬영을 원했고요.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도 전에 촬영이 끝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바람이 불어오면서 서울, 인천, 경기 남부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말 동안은 비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